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 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소식을 먼저 전하느라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평소보다 조금 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이 원인이다. 또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국민 불안만 부추긴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비롯해 군사합의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회도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국회 차원의 공동결의안 채택도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결의안을 즉시 채택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광주에서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을 규탄한다고 말한 점도 언급하며 국회 차원 결의안 채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보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방부를 여러 곳으로 찢어놓고 군의 사기를 꺾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확실한 응징보복을 강조한 것을 두고도 위험천만한 인식과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일 확전 각오부터 원점 타격까지 강경 일변도의 발언으로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안보 책임을 전 정부와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안보 위기를 해소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 무능을 사과하고 관계자를 문책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한편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군이 5년 만에 합동 방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를 가정해 육군과 공군의 지상, 공중 전력이 합동 대응하는 걸 훈련한 건데 실제 사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라이더 모양의 무인기 한 대가 상공에 나타납니다. 우리 군이 최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유사한 상황을 가정해 가상의 적 무인기를 띄운 겁니다. 지상의 국지방공 레이더 등을 통해 무인기의 움직임을 포착한 뒤 KA-1 경공격기가 투입돼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뒤이어 육군 공격 헬기 등이 무인기 격추를 위해 뒤를 쫓습니다. 합참이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며 지상과 공중 전력을 함께 동원한 합동 방공 훈련입니다. 각 군별 방공 훈련은 정기적으로 진행됐지만 육군 공군 합동 훈련은 5년 만입니다. 하지만 훈련에서 실제 사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북한 무인기 침투 때처럼 작전 장소가 민가 근처였기 때문입니다. 민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 무인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파 방해, 교란 장비, 제밍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는 대통령실을 비롯한 핵심 시설에만 제밍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군은 다음 주에도 지상작전사령부 주관으로 무인기 대응 훈련을 추가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특별조사팀을 소집했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다는 야당 의원 주장에 대해 합참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두 번째 기관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 대검찰청 등 9개 기관이 대상인데 상당수 증인들이 코로나 감염과 구속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서울시와 용산구 등 9곳의 기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모두 미흡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천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시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위원들은 사고 대비 대책들이 충분했는지, 참사 당시 각 기관들의 대응과 지휘 라인의 적절한 지시 여부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제일 위험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 없었고 전혀 의도가 없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사고 접수 5분 내에 전파하고 20분 내에 상황 판단 회의하고 30분 내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못했죠. 참사 트라우마로 최근 스스로 생을 마감한 10대 희생자의 유족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부상자이자 생존자였고 가장 소중한 친구 둘을 잃은 상황이었는데 정부에서 해준 것은 진료비 약값 청구하면 주겠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부구청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등 기관 증인 7명은 구속과 코로나19 확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신 부장 검사가 불출석을 뒤늦게 알렸다고 했고 여당은 처음부터 불필요한 증인 채택이었다고 맞받으며 공방이 오갔습니다. 유가족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 보고의 질문과 답변 수준이 참담했다며 청문회만이라도 진정성 있게 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근입니다. 1991년생, 올해로 31살인 이기영. 경찰 신상공개위원회가 공개한 이른바 옷장 시신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이기영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31살 이기영이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오늘 2시간가량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기영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사범죄 예방 등의 공익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기영이 범행을 시인했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증거가 충분한 점도 감안했습니다. 이기영은 지난 20일 밤 11시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기영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가 고인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는 등 수천만 원어치를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금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기영은 또 조사 과정에서 지난 8월 채무 문제로 50대 여성과 다투다 둔기로 살해했다는 추가 범행을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시신은 집에서 멀지 않은 파주의 한 하천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이 수색 중입니다. 경찰은 이기영이 짧은 기간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 잔혹했던 만큼 사이코패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면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연쇄살인이 벌어진 집 내부 감식을 통해 여러 핏자국을 발견하고 추가 범행 여부도 추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이기영의 잔인성을 보여주는 목격담이 KBS 제보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큰 돈을 상속받게 됐다고 주변에 자랑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메신저 계정 프로필을 바꿔가며 마치 고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최혜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이기영은 갑자기 큰 돈을 상속받게 됐다며 자랑하듯 떠벌렸습니다. 지난 9월 중순의 일입니다.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받을 유산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그 돈으로 마포인가 공덕에 아파트를 구매를 했고 자기는 이사 간다. 부모님을 잃었다면서도 들떠있는 모습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신나게 들떠 있어서 그래도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셔서 그러면 상속을 받은 건데 상속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들떠 있을 수가 있나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함께 지내던 집주인 여성이 왜 보이지 않냐고 물었을 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카페를 오픈해서 지금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계속 말을 상속 얘기로 돌리더라고요. 계속 좀 회피하는 느낌? 이 시기 이기영은 상속을 받았던 게 아니라 숨진 여성 명의로 대출을 받아 2천만 원가량을 쓰고 다녔습니다.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가로챈 돈이 더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해놨습니다. 이기영은 또 고인의 휴대전화를 직접 관리하며 메신저 프로필 사진까지 2차례 바꾸기도 했습니다. 사망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에도 이 엽기적인 행각은 되풀이됐습니다. 고인의 전화기로 닷새 동안 유족과 태연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 행세를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네, 대전과 충남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인 혁신도시 시즌2가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걸림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민석 기자입니다.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동반 지정된 건 지난 2020년 10월. 15년 만의 경사라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2년이 넘도록 이전한 기관이 하나도 없어 무늬만 혁신도시로 전락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최근 들어 정부가 이전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시도경제협의회를 통해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침을 명확히 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360개에 해당하는 이사 공공기관의 이전의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여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이전이 시작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을 주장하며 한국환경공단 등 25개 공공기관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 등 24개 유치 목표 기관을 선정한 대전시도 아파트 특별공급 재개 등을 통한 정주 여건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협의 중인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꼭 추진돼야지만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그 정주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균형 통합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혁신도시 시즌2를 주도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늦어질 경우 또다시 답보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는 내년 하반기까지 이전 기관 선정이 늦어지면 아예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어 혁신도시 희망 고문 우려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네, 연말을 맞아 KBS 대전총국이 마련한 기획보도. 오늘은 출범 10년이 된 세종시의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는 올해 대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공약을 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진짜 수도 완성을 공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 뒤 세종시를 뜨겁게 달궜던 논란들을 박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차기 정부 맡게 되면 일단 제2 청와대 집무실이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집무실 설치를 공언하며 진짜 수도를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3단계 로드맵에 따라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가 기대됐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공약 파기 논란이 지역을 뜨겁게 달구자 정부와 여당이 나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하는 2027년까지 별도의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물을 짓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저희한테 당부한 것은 세종의사당보다 늦지 않게 아무리 늦어도 동시에 들어가라 이런 거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에 앞서 추진된 국회 세종의사당은 올해 구체적인 건설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총 사업비 3조 6천억 원을 들여 예결위를 비롯한 12개 위원회를 이전하는 안이 제시됐는데 문제는 완공 시점이 2028년 11월로 또 미뤄지면서 2027년 완공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년 확보된 예산도 총 토지 매입비의 5%인 350억 원으로 국회 사무처가 제시한 총 예산의 100분의 1에 불과하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 예산도 세종시가 요청한 40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3억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과연 정부가 공언한 2027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가 가능하겠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7년도 완공을 목표로 한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은 국회 세종의사당도 3조 정도의 예상되는 거에 지금 100분의 1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방시대를 열겠다던 정부의 균형발전 구상에 따라 내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계획이 얼마나 이행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교통량을 분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서울 세종고속도로 완공이 계획보다 늦춰질 전망입니다. 특히 안성에서 세종 구간은 사업비 협의가 지연되면서
당초 목표보다 1년 6개월이나 늦어져 2025년 말에야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몽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터널을 뚫는 고난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 중 2단계 구간인 안성 세종 구간에만 이런 터널 24개와 교량 67개가 건설되는데 현재 공정률은 16% 정도입니다. 적기 준공해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의 지정태를 완화하고 그리고 요즘은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무사하게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공사가 진행된 1단계 구간인 구리 안성 구간은 공정률이 70%로 전체 1, 2단계 구간 128.1km가 완공되면 서울에서 세종까지 통행 시간이 108분에서 74분으로 34분 단축됩니다. 서운 입장과 동천안, 연기, 세종 등 5곳에 나들목이 생겨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구리 안성 1구간과 안성 세종 2구간 모두 완공 시점이 내년과 2024년에서 각각 1년 6개월 정도 미뤄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시멘트 공급 부족에다 연기 세종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늘리는 과정에서 총 사업비에 대한 협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완공과 개통 시점이 크게 늦어지면 지역 균형 발전 촉진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육성이라는 당초 취지도 퇴색할 수밖에 없어 조기 개통 대책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소규모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이른바 공동학구제가 대전에 도입됩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자는 취지인데 내년에 3개 학교에서 일단 시범 운영을 해본 뒤 대상 학교를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한 학년이 모두 4명뿐인 초등학교입니다. 마치 개인 교습을 하듯 수업이 진행됩니다. 손이 꽁꽁꽁, 팔이 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전교생도 47명이 불과한데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명 이하로 줄면 분교가 되거나 인근 학교와 통폐합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변화가 예상됩니다. 인근 학교 학생이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전입하기 가능한 공동학구제 시범학교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다소 전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해소되어 아마도 이 시행으로 인해서 많은 전학의 문의들이 오지 않을까. 실제 내년 입학 예정이었던 11명 외에 다른 학교에서도 입학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선생님이 더 이렇게 한 명씩 챙겨주시기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내년부터 시범 실시되는 대전 지역 공동학구는 모두 3곳, 대전 동명초와 파남초, 산서초와 산성초가 각각 한 학구로 묶이고 남선초와 인근의 교촌초, 대정초, 진잠초가 공동학구가 됩니다.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인공지능 등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입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주변이 자연 친화적 환경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대전 지역 초중고등학교 300여 곳 가운데 전교생이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16곳. 공동학구제가 작은 학교의 명맥을 잇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뉴스 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올해, 지난해, 다가오는 해. 이렇게 1년을 뜻하는 말로 해라는 말을 쓰죠. 여기서 해의 의미는 지구가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동안을 뜻합니다. 1년을 뜻하는 이 해가 실제로 태양인 해 때문에 생겨난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해를 맞이할 때면 그 해의 마지막 태양이 넘어가는 걸 구경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해의 첫 태양이 떠오르는 걸 바라보면서 새 마음가짐과 각오를 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2년은 코로나19라는 불청객이 찾아오면서 해넘이 해맞이도 쉽지 않았습니다. 명소를 찾기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지고 떠오르는 태양 바라본 분들 많았을 텐데요.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취소됐던 곳곳의 해넘이 해맞이 행사도 3년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지역의 해넘이 해맞이 행사는 어디에서 열릴까요? 먼저 서해, 바다의 석양이 아름다운 곳이죠. 충남으로 갑니다. 태안군에서는 서해안의 3대 낙조 명소로 불리는 곳 꽃지 해수욕장에서 해넘이 행사가 있는데요. 31일 정오부터 연날리기, 엽서쓰기, 화려한 불꽃놀이까지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넘이만 보면 아쉽죠. 새해인 다음 날에는 연포 해수욕장에서 오전 7시부터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태안군 한 곳에서 해넘이와 해돋이까지 일석이조가 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진흙축제로 유명한 곳이죠. 보령시입니다. 내일부터 31일까지 대천해수욕장 분수광장에서 해넘이 행사가 열리는데요. 소원나무 이벤트, 소원등 달기같이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행사와 함께 구운밤 체험도 할 수 있고요. 차가운 바닷바람에 몸을 녹일 수 있는 차와 떡도 나눠준다고 합니다. 해맞이 행사 역시 새해 첫날 아침 성주산 일출 전망대에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시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입니다. 이어서 서천의 해넘이 해맞이 행사는 신나는 공연이 함께합니다. 해가 지고 뜨는 걸 모두 볼 수 있는 곳 마량진항에서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지역 가수들의 길거리 공연이 펼쳐지고요. 소원등 달기와 불꽃놀이, 떡국 나눔 행사에 겨울철 간식의 대명사죠. 고구마 구워 먹기 체험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에서는 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야의종 타종 행사가 열립니다. 밤 9시부터 보림사에서 시작되고요. 지역 주민들이 직접 풍물과 가야금, 병창, 합창 같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푸짐한 먹거리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제야의종 타종 행사를 취소했고요. 서산과 당진도 코로나19 확산과 인파 밀집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넘이 해돋이 행사를 취소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도 특별히 안전에 신경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입장객은 가용 면적의 3m당 1명씩 산정을 하게 기준을 잡았고요. 기상이 안 좋을 시 70%로 제한을 했습니다. 인파 관리 이제 안전관리 요원 같은 경우는 200명당 제가 1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연이라든가 이렇게 소음이 심해서 좀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50명당 1명으로 그것도 기준을 좀 강화를 해놨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가 지는 시각은 31일 오후 5시 27분경, 2023년 첫 해가 뜨는 시각은 1월 1일 아침 7시 45분경입니다. 가까운 지역의 해넘이 해맞이 행사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사다난했던 이민년,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미리 인사드립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뉴스 더하기였습니다. 중국의 위드 코로나, 별다른 대책 없이 규제를 잇따라 풀면서 확산세가 심각해졌죠.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한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국 뒤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안이 유력한데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이번 달 해외 유입 확진자는 1,700여 명. 이 가운데 중국에서 들어온 확진자는 14.2%로 지난달 1.1%에서 수직 상승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국내 재유행의 가장 큰 변수기 때문에 지금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선 발열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발열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7.5도이던 것을 37.3도로 낮춰서 중국발 유입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유출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문건을 인용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만 중국 전체 인구의 17.5%가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하고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확진자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체적으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 한 PCR 검사의 음성 확인서 제출, 입국 후 1일 이내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 실시 등을 놓고 현재 논의 중입니다. 정재훈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은 KBS와 통화에서 입국 후 검사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전문가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정확도를 고려했을 때 입국 후 검사로는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1,427명,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은 7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90명, 사망자는 76명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온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서 이번 연말연시에는 뮤지컬과 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가 마련돼 분위기를 훈훈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문화인 현장 홍정표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 세계적인 뮤지컬이죠. 캐치의 오리지널 공연 만나볼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내일부터 그 새해 1월 1일 일요일까지 그 사흘 동안 5번의 무대가 세종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르는데요. 원래 이 공연은 그 고양이로 분장한 배우들이 무대에서 내려와서 객석 통로를 누비면서 관객들과 호흡하는 부분이 그 놓칠 수 없는 볼거리로 꼽히는데요. 바로 이번 공연에서 5년 만에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문 젤리클석에서 고양이들의 자유로운 출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젤리클석이 뭐냐면요. 그 고양이들의 생생한 움직임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객석 통로에 있는 좌석을 말합니다. 또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캐릭터별로 디자인된 메이크업 마스크 디자인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삶과 성격을 닮은 각양각색 고양이들의 모습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관객 자신의 모습이 이 40년 넘게 원작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일 겁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홍 기자가 최근에 보도를 했었죠. 옛 동양 척식 주식회사 대전지점 건물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첫 공연 만나볼 수 있어요? 네, 공연 이름이 오버초입니다. 이 원래 오버초라는 것은 오페라나 연극이 시작하기 전에 그 막이 내려진 상태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곡을 가리키는데요. 그 연주회가 열리는 공간에 새로운 100년을 여는 축하연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첫 공연으로 뉴올드 앙상블이 그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통해 한층 새로운 곡조로 표현된 비발디와 피아졸라 등의 곡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특히 공연은 전 세계의 K-클래식을 소개하는 클래식 유튜브 채널 렛츠클레이를 통해서 생중계된다고 하니까요. 공연장 모습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반주 없이 바이올린 선율만 들으니까 잠깐 들었는데도 좀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무반주 바이올린 연주의 모습인데요. 창의적이면서도 실험적인 연주를 거듭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오진주 씨의 두 번째 무반주 바이올린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바흐와 외젠 이자이의 바이올린 독주곡들로 구성해서 호소력 짙은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신년 음악회도 만나볼 수 있죠? 네, 희망찬 2023년 새해 대전예술의 전당의 신년음악회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열립니다. 그 김대진 씨가 지휘하는 디토 오케스트라가 힘찬 트럼펫의 울림으로 서막을 알리는 주패의 경기병 서곡을 연주하고 부조니 콩쿠르에서 수상한 피아니스트 박재홍이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협연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전시 소식도 좀 살펴볼까요? 네. 우리는 그 달린다라는 그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 제목처럼 새로운 세계의 진입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인류의 욕망과 성장 과정을 고찰하고 또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담긴 전시입니다. 자본과 권력, 미디어 등 사회 정치적 이슈들을 다루는 현대 미술 작가 6명의 작품을 통해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저 어릴 때만 해도 이거 흔했었는데 요즘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죠. 성냥을 주제로 한 전시가 또 열리고 있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잘 쓰이진 않지만 한때는 생활 필수품이었잖아요. 또 취미 삼아 성냥갑을 모으던 분들도 있었는데요. 특히 음식점이나 상점, 찻집 등의 홍보 수단으로 인기를 모았던 만큼 각종 상호가 적히거나 좋은 의미의 동물 그림이 있는 추억의 성냥갑 찾아볼 수가 있고요. 불을 붙이는 성냥골 부분이 흔히 알고 있는 적색뿐만 아니라 연두색과 하늘색, 또 분홍색까지 다양한 색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시는 시립박물관 상설 전시실한 작은 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인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 기자 수고했습니다. 서철무 대전 서구청장의 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전 서구체육회 임원들이 서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체육회 임원들은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청장이 선거에 개입해 체육회장 선거를 관건 선거로 전락시켰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서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천안시 신부동의 5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입주민 24명이 긴급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내부 20제곱미터를 태운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에서 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어제 오후 천안시 청룡동 행정복지센터에 50대 여성이 방문해 좋은 일에 써달라는 메모와 함께 현금 9,9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이 기부금을 천안시 복지재단에 전달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2022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연시에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을 텐데요. 대전 유성 온천지구에 나가 있는 백지원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백지원 캐스터, 해가 지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네, 대전은 오늘 낮 기온이 영상을 기록했지만 해가 지면서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두툼한 겉옷을 입어도 다시 날이 추워졌는데요. 그래도 최근 기승을 부렸던 강추위는 조금 누그러진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 대전 유성구의 온천지구에 나와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대형 트리와 화려한 조명이 거리를 밝혀 연말 분위기를 물씬 자아내고 있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시민들이 간간히 오가며 연말을 즐기고 있는데요. 포근한 조명빛에 추위도 한결 누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동장군의 심술은 다소 줄었지만 그래도 북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도 영하 7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 한낮에도 2도 안팎에 머물며 예년보다 춥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모레는 기온이 더 내려가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에서 6도로 올라서겠고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6도에서 0도를 보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지나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해넘이와 해돋이를 무난하게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들까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소식을 전했던 2022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과 정보 전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